어느덧 막을 내린 대한민국 조기 대선. 정치권만큼이나 문화예술계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각 후보가 내세운 문화정책은 예술인들과 문화계 전반에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우리가 미술관에 갈 때 내는 입장료, 전시의 다양성, 그리고 예술가들이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까지. 사실 이 모든 것은 정부가 어떤 문화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멀게만 느껴지는 정책이라는 단어 뒤에는 예술의 자유, 산업적 가치, 예술가의 권리와 같은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예술도 달라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해온 문화정책,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술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예술이 억압받던 시대, 산업으로 성장하던 시기, 권리가 되어 제도 속에 자리 잡기까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예술의 자리를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그럼 시대 속 예술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기의 문화정책은 한국전쟁과 냉전 체제의 영향 아래 대부분 반공 이념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자유로운 창작보다는 이념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강조받았고, 때문에 문화예술 활동도 체제 수호와 국가정체성 고취에 동원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며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보호법과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제정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놀라운데요. 이는 전쟁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예술과 지식의 가치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는 정치적으로는 짧은 과도기였지만 문화 정책에 있어서 민족문화의 창조와 보존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광사업 진행법과 문화재 관리국 직제, 박물관 직제 등을 공포하고 문화와 관광, 문화유산 행정의 기초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문화재 보호와 박물관 제도 정비는 전통 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국가 주도로 시작한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승만 윤보선 정부 시기는 비록 시대적 한계 속에서도 문화예술 정책의 법제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요한 출발점을 남긴 시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상당 부분 훼손된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다시 복원하는 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제도와 문화재보호법 또한 시행되어 문화재 보호에 대한 법적, 구조적 보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문화재 원형 보존 사업의 기틀이 마련되었죠. 이 시기 복원된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화문, 수원 화성, 현충사, 도산 서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라 천년고도, 경주의 불국사, 석굴암, 안압지, 천마총도 발굴 정화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유적지들이 복원 및 보수되었죠. 전 정부 시절 금서로 분류된 백범일지를 해금하며 대한민국의 다양한 면모를 발굴하고 재조명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한편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공연과 영화, 신문, 그리고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이 새롭게 제정되기도 했는데요. 예술의 자유와 제도의 규제가 첨예하게 맞서는 영화 상영 허가제 역시 이 시기를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통문화와 문화재 보호에는 적극적으로 나섰던 반면 당시 젊은 세대가 향유하던 외래 분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억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미국의 팝송, 미니스커트, 장발 규제 문화, 그리고 일본 만화 등을 퇴폐적이라며 규제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등 경제 성장 중심의 국가 운영 속에서 문화 또한 통제와 발전 사이의 긴장 속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명 땡전 뉴스로 상징되는 전두환 대통령 시대,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의외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독립기념관 건립 등 대규모 문화시설이 바로 이때 조성되었거든요. 그러나 이 시기 문화정책은 다분히 정치적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짙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겉으로는 문화민주화를 표방하면서도 속으로는 군사 정권에 대한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 일명 3S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컬러 방송의 보급과 저예산 에로 영화의 허용,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급속한 출범, 그리고 37년 만에 야간 통행 금지 해제 등은 당시 정부가 국민의 관심을 문화와 여가로 돌리려 했던 의도적인 시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문화와 여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시도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문화 인프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의 대한민국은 사상과 이념의 혼란 속에 아직까지 문화는 이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희곡, 서적, 음악 등 작품의 예술성보다는 작품이 지니고 있는 사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는 작가의 이념적 성향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평가하였죠. 하지만 이 시기 장발과 미니스커트가 합법화되며 조금씩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문화예술 예산이 전체 예산의 1% 수준에 머물렀지만 노태우 정부 들어서는 그 비중이 10% 내외로 확대되며 문화진흥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의 가장 큰 성과인 88올림픽 개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81년 전두환 정부 시절 유치에 성공한 88올림픽은 이후 여러 국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준비를 이어간 끝에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드디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간 개발도상국으로만 인식되던 한국이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모습을 보고 국제사회는 엄청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일부 공산권 국가들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고민하면서 88올림픽이 하나의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기도 하였죠. 노태우 정부 시기의 문화정책은 여전히 통제의 흔적을 지니고는 있었지만 점차 표현의 자유가 확장되고 문화예산이 확대되면서 한국 문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는 정치적 검열이 서서히 해소되고 문화부가 처음으로 독립부처인 문화체육부로 출범합니다. 예술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시민의 표현 수단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문민시대로의 전환과 더불어 영화와 음악의 사전 심의 제도를 폐지하였던 사실이 눈에 띄는데요. 권위적이었던 기존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문화 제도를 보다 민주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문화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공공재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TV 방송 또한 30개의 채널 송출이 시작되었고 위성방송, 디지털방송 등 다채널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누우리 천리안과 같은 PC 통신의 발달이 한창 꽃피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편 예술인들에게는 제도적 기반이 막 마련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복지나 권리는 여전히 제한적이었지만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실험적 시도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기술과 제도의 변화는 문화의 지형을 바꾸고 예술가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어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자유를 되찾은 예술은 어느덧 사회와 경제 속으로 깊숙하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1998년 4월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두려움 없이 임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가수의 음악은 물론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던 한국 아티스트 보아와 윤소나의 일본어 음반도 국내 유통이 가능해지며 문화 교류의 폭이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한국의 문화상품 수출액이 수입액을 앞지르며 한국은 문화 수입국에서 문화 수출국으로 위상을 전환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K-팝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과 함께 한류 열풍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영화 쉬리의 흥행은 한국 영화의 글로벌 가능성을 입증한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국민 모두가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목격하게 되었죠. 이처럼 문민정부 시기는 문화가 단순한 표현의 도구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참여정부 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도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책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좋은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을 계승한 참여정부는 일본 대중문화 수입 제한을 사실상 철폐하며 점진적 개방에서 실질적 수입 허용 단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한 문화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된 이유였던 만큼 정부는 예술의 균형과 문화의 다양성에 더욱 주목했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문화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각 지역의 국공립 문화시설이 확대되었고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도 보다 폭넓게 제공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시행되어 광주는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경주는 역사 문화도시로, 전주는 전통문화도시로 각 특색에 맞는 특화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참여정부 시기의 문화정책은 개방과 균형, 그리고 지역문화의 자립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문화가 수도권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살아 숨쉬게 된 변화의 시기였죠. 참여정부가 문화는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문화는 국가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예술과 콘텐츠 사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하고 문화, 스포츠, 관광정책 간의 융합을 통해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스마트폰은 관광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디지털 콘텐츠 수출에 있어 효율적인 소통 창구로 작용하며 새로운 문화 플랫폼을 형성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K 콘텐츠가 해외에 수출되는 소식이 자주 전해지며 우리 문화가 외국에서도 통한다는 자부심이 확산되었죠. 또한 종합 편성 채널이 도입되어 4개 채널이 승인되면서 국내 미디어 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초기에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율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셧다운제, 케이블 방송 심의 강화 등의 조치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와 규제 사이의 균형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시기는 문화산업의 성장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규제 사이의 긴장이 공존하던 복합적인 시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산업 중심의 문화정책 기조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를 확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관람료 할인, 주요 공연장의 티켓 할인, 궁궐, 박물관, 지역문화재 무료 개방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었고 도서관에서는 대출 가능한 책의 권수도 2배로 확대되는 등 국민의 문화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넓히는 정책이 적극 추진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 융성이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문화 콘텐츠의 해외 진출,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지역문화 활성화 등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예술계에 깊은 상처를 남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표방한 문화 융성과는 상반된 예술의 자율성 침해와 정치적 배제라는 심각한 파열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 시기는 일상 속 문화 향유가 제도적으로 확산된 한편 예술계 자유와 정치 권력 간의 긴장이 극에 달했던 아이러니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는 문화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예술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노동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도입,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고 이제 예술가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노동자로 인식되는 데 주력했습니다. 예술가들 역시 제도화된 창작 안정망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업예술가로서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성과 이면에도 비판과 한계가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제도는 실질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일부 예술인에게는 여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문화지원 사업이 특정 담론이나 경향에 편중되어 있다는 일부 예술계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고요. 문재인 정부 시기의 문화정책은 지원화대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속에서 예술의 자유와 복지의 균형을 모색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형 문화시장 활성화와 K 콘텐츠 수출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K 아트, 유튜브 콘텐츠 등 모바일로 즐기는 문화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전과 달리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대세가 되면서 문화는 더 이상 일부의 전유물이 아닌 일상 속 소비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미술 전시나 예술 공연을 감상하는 관객층이 크게 늘었고, 이는 문화 향유 방식이 물리적 공간에서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디지털 기반 예술 콘텐츠 육성, 콘텐츠 펀드 조성, 1인 창작자 및 스타트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예술 시장은 단순한 유통 구조를 넘어 기획력, 브랜딩, 플랫폼 활용 능력 등 예술가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 중심의 정책은 예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다소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상업성과 수익성이 낮은 실험 예술 또는 순수 예술 분야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예술가 복지나 창작 안전망 같은 기초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문화 정책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 사업 국가로의 도약을 꾀하는 동시에 문화의 다양성과 예술의 자율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었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 변화 흥미롭게 보셨나요? 이처럼 예술은 어느 한 시기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대엔 자유였고 또 어떤 시대엔 산업이었으며 때로는 권리이자 기술이었고 지금은 어느덧 시장이자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모해온 예술 속에서 예술가와 시민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술을 통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예술은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가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문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 지켜보면서 도슨트 루나는 앞으로도 예술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